젖은 흙냄새와 유화물감 냄새가 섞인 이 작은 공간은 언제나 나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색깔이 사라지는 곳.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귀에는 오직 내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울리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작업실 바닥에 웅크린 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몸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려왔다. 세리셋이 숨을 쉬어요. 천천히. 민우의 목소리가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내가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저 낮은 목소리로 나를 현실에 붙잡아두려 애쓰고 있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는 반복해서 말했지만 공기는 내 폐를 비껴가는 것만 같았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괜찮았다. 적어도 괜찮다고 믿었다. 허름한 동네의 작은 국수집에서 늦은 저녁을 해결하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수 창밖으로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 나는 이 익명의 삶에 거의 완벽하게 녹아들고 있었다. 그때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 화면에 그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강태준, 그리고 박효진. 그들은 찬란한 조명 아래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나란히 서 있었다. 태준은 여전히 눈부시게 잘생겼고 효진은 그의 팔에 매달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처럼 웃고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흘렀다. 천명그룹 강태준 사장, 박효진 실장과 약혼 발표.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로 제2의 도약선언. 천명그룹, 내 아버지의 회사, 나의 회사였어야 할 곳.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 내가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나의 꿈과 야망이 담겨있던 프로젝트. 그들은 나의 무덤 위에서 나의 꿈을 훔쳐 자신들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다. 순간 국수의 뜨거운 증기가 2년 전 그날 밤의 차가운 빗줄기로 변했다. 귓가에 맴돌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빗물이 부서진 차창을 때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미소 띈 그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미안하게 됐어, 세리야. 하지만 네가 없어져야 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거든. 나는 국수 그릇을 엎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나는 돈을 던지듯 내려놓고 가게를 뛰쳐나왔다. 도망쳐야 했다. 그들의 얼굴로부터, 내 기억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발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나는 민우의 작업실 문 앞을 두드리고 있었다. 세리세스, 민우의 목소리가 다시 나를 현재로 끌어당겼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발작적인 호흡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극심한 공허감이었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늘고 창백하고 낯선 손. 이게 정말 내 손이 맞을까? 나는 정말로 여기에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찌그러진 차체 안에 갇혀있는 유령일 뿐일까? 나는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놀란 눈으로 나를 보는 민우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내가 다가가자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주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타인의 접촉을 얼마나 병적으로 두려워하는지를.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내 안의 비명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다. 그의 팔뚝은 단단했다. 그의 옷 소매 아래로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내 몸은 기억이 새겨진 대로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수축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도망쳐. 위험해. 모든 접촉은 결국 상처로 끝나. 하지만 나는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이 감각에, 이 생경한 온기에 매달렸다. 민우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뿌리치지도 더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내가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나는 그의 팔을 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어쩌면 나도 아직 살아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가슴에서 규칙적인 울림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날개 다친 새를 다루듯 팔을 들어 내 등을 감쌌다. 그의 손이 등에 닿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기억 속에 그 어떤 손길과도 달랐다. 그것은 나를 통제하거나 소유하려는 손길이 아니었다. 상처를 주거나 짓누르는 손길도 아니었다. 그저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따뜻하고 안전한 손길이었다. 그 순간 지난 2년간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고통과 공포, 분노와 슬픔,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처절한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가 기댈 수 있도록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고 내 모든 슬픔이 다 흘러나갈 때까지 가만히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아주 오랜만에 타인의 온기가 반드시 폭력과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떠올렸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치유는 더더욱 아니었다. 하지만 잿더미만 남은 내 세상에 아주 희미한 온기가 남아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시작될 나의 전쟁을 위한 유일한 이유가 되어주었다. 민우의 작업실에서 보낸 그 밤 이후 나는 다시 나의 껍데기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나의 이름은 이제 김민서였다. 27살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낡은 도서관에서 시간제 사서로 일하는 세상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여자. 내가 사는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이었다. 곰팡이가 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그리고 창문을 열면 옆 건물에 시커먼 벽돌담이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 곳. 2년 전 윤세리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나는 이 초라함과 익명성 뒤에 숨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웠다. 하지만 내 삶에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매일 아침 내가 일을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면 문고리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감히 살 엄두도 내지 못할 신선한 유기농 채소와 과일, 그리고 최고급 한우가 들어있었다. 쪽지 한 장 없었고 누가 두고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처음 몇 번은 두려워서 그대로 버렸지만 봉지는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걸려 있었다. 결국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마치 유령이 보내주는 곡물을 받듯 나는 말없이 그 음식을 먹으며 생명을 연장했다. 지난 겨울 낡은 보일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고장났을 때 나는 수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호스가 값이발자였어 며칠을 냉골에서 떨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집주인이 인부들을 데리고 와 최신형 보일러로 교체해 주었다. 어리둥절한 나에게 집주인은 말했다. 민서 씨 친구라는 분이 대신 계산하고 가셨어. 키 크고 과묵한 양반이던데 아주 든든한 친구를 뒀어. 친구.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었다. 그의 존재는 그렇게 내 삶의 모든 균열을 소리 없이 메우고 있었다. 내가 위험을 인지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다. 늦은 밤 골목길에서 술 취한 남자가 시비를 걸어온 다음 날이면 그 남자는 동네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내 신상 정보를 캐내려던 의심스러운 이웃은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갔다. 나는 안전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거대한 유리 어항 속에 갇힌 금붕어였다. 나의 모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생존의 필수적인 공기였지만 동시에 내 목을 조르는 투명한 쇠사슬이기도 했다. 그와 나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오는 익명의 문자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들은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지극히 사무적인 짓이나 경고가 전부였다. 어느 비오는 날 저녁이었다. 도서관 마감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주머니 속에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오늘 밤 추가 근무는 하지 말 것.
나는 액정을 노려보았다. 추가 근무를 해야 밀린 월세를 겨우 낼 수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반항심이 들어 그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났을까. 도서관 관장이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김민서 씨, 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 어서 가봐. 오늘 남은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집안에 급한 일 같은 건 없었다. 그가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나는 무력감에 입술을 깨물며 도서관을 나섰다. 또 다른 날이었다. 민우의 작업실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10분째 뒤를 밟고 있다. 다음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편의점으로 들어갈 것.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나오지 말 것.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의 지시대로 했다. 편의점의 밝은 불빛 아래서 떨고 있은 지 5분쯤 지났을까. 다시 문자가 왔다. 상황 종료. 곧장 집으로 갈 것. 나는 그의 눈이었다. 그는 나의 신이었고 나의 교도관이었다. 그는 나를 살게 하는 동시에 내가 온전히 나로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 의존하면서 동시에 그를 증오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권도현. 그 이름은 2년 전 그날 밤의 비극과 함께 내 안에 봉인된 아물지 않은 상처였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문고리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다. 안에는 내가 며칠 전 무심코 먹고 싶다고 혼잣말을 했던 비싼 샤인머스켓이 들어있었다. 그는 내 혼잣말까지도 듣고 있는 걸까? 소름이 끼쳤다. 나는 봉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잿빛 벽돌단만 보이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작은 무균실 안에서 겨우 연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온전히 살도록 허락하지도 않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발신번호 표시잔으로 온 수많은 메시지들을 스크롤해 내렸다. 충동적으로 나는 문자 입력창을 열었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제발 그만둬요. 혹은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못했다. 대신 나는 모든 메시지를 언제나처럼 삭제해버렸다. 그와의 연결고리를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그의 존재는 내 삶에 더욱 선명하게 각인될 뿐이었다. 권도현. 그는 나의 침묵의 수호자였다. 내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과거의 유령. 그의 존재 자체가 나의 죽었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가장 잔인한 증거였다. 식탁 위에 놓인 샤인머스켓 한 송이가 샹들리의 불빛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2년 전 윤세리였던 시절에 내가 가장 좋아하던 과일이었다. 그날도 강태준은 내게 샤인머스켓을 건네며 속삭였었다. 우리 세리는 여왕님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만 드셔야지.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나는 그 달콤함이 독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포도 하나를 입에 넣었다. 달콤한 과즙이 터져 나오는 순간 기억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2년 전 그날 밤의 빗속으로 나를 삼켜버렸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온통 흐릿했다. 나와 강태준은 강원도의 빗길을 달리고 있었다. 별장 부지를 둘러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차 안의 공기는 팽팽한 고무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내 손에 들린 서류 몇 장 때문이었다. 태준 씨,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이 서류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1000명 그룹의 자회사를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계약서였다.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를 추적한 끝에 나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박효진, 나의 사촌 언니. 늘 내 뒤에서 다정한 미소를 짓던 그림자. 운전대를 잡은 태준의 손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태연했다. 아, 그거 회사 경영에 관한 일이야, 세리야. 넌 이런 골치 아픈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지분이 상당수 포함된 자회사니까. 그리고 왜 하필 효진 언니 이름이 거기서 나와요. 그가 힐끗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보았다. 그는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웠다.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그는 시동을 끄고 몸을 돌려 나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언제부터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다. 이제야 알았다는 게 그렇게 멍청하다는 거야, 세리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예요? 그는 비웃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멸이 가득한 비웃음이었다. 네오, 정말 내가 널 사랑한다고 믿었어. 1000명 그룹의 상속녀가 아니었어도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효진 언니는 너보다 훨씬 똑똑해. 그리고 야망도 있지. 너처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원하거든, 나처럼. 교진말, 거짓말이야. 개이오진말. 그는 내 턱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에 힘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진실을 말해줄까? 네가 잠들어 있는 동안 나는 네 방에서 도장을 훔쳤고 내 충실한 사촌 언니는 네 서명을 위조했어. 네가 자랑스러워하던 그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 기획안도 사실은 효진 언니 머리에서 나온 거고 넌 그저 얼굴마담이었을 뿐이야, 윤세리.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문을 열려고 했다. 도망쳐야 했다. 이 악마로부터. 하지만 그는 내 머리채를 잡아 뒤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어딜 가려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뱀처럼 속삭였다. 이제 와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넌 그냥 걸림돌일 뿐이야. 내가 1000명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그는 다시 채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는 광기 어린 미소와 함께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안 돼, 멈춰, 강태준. 나는 비명을 지르며 운전대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나를 옆으로 밀쳐버렸다. 차는 가드레일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쾅 다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공중에 떠있는 차 안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세상의 풍경을 보았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의 절벽 아래로 우리는 추락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끔찍한 충격과 함께 의식이 돌아왔다. 온몸이 찢어질 듯이 아팠고 피 냄새와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찌그러진 차체 안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다리 감각이 없었다. 옆자리를 보았다. 강태준. 그는 이마에 피를 조금 흘리고 있을 뿐 멀쩡해 보였다.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부서진 문을 힘겹게 열고 밖으로 기어 나갔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부서진 유리창 너머로. 나는 필사적으로 입을 열었다. 사려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그는 나를 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정심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그저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빗속으로 걸어갔다. 나를 죽음 속에 내버려 둔 채 절망이 나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다. 그래, 이렇게 죽는 거구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차가운 빗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는 서서히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불빛이 보였다. 헤드라이트 불빛. 그리고 누군가 절벽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다. 빗줄기와 핏물로 흐릿해진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절벽을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찌그러진 차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부서진 유리창을 맨주먹으로 깨부수기 시작했다. 유리가 그의 손을 베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가세. 그 목소리. 언제나 내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던 과묵한 나의 경호원. 권도현.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나를 얽매고 있던 안전벨트를 끊어냈다. 그리고는 나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그의 단단한 팔이 나를 감싸 안았다. 그가 나를 안고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한 순간 등 뒤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다. 내가 타고 있던 차가 폭발하며 화염에 휩싸였다. 그 열기가 등 뒤로 느껴졌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멀어져 가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마지막으로 내 눈에 보인 것은 비에 젖은 채 나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그의 얼굴이었다. 그는 울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날 밤 윤세리는 죽었다. 그리고 권도현의 품 안에서 이름 없는 유령이 태어났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온몸을 꿰뚫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었다. 나는 낯선 방, 낯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방 안에는 하얀 벽과 내 몸에 연결된 링거 거치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병원도 아닌, 그렇다고 집도 아닌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된 무균실 같은 곳이었다. 깨어나셨습니까? 낮고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방구석 의자에 권도현이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나며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쉰 소리만 새어나왔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었다. 갈비뼈는 부서졌고 팔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으며 얼굴을 포함한 온몸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2년 전의 윤세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부터 지옥 같은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고통은 24시간 내내 나를 떠나지 않았다. 잠을 자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고통이었다. 권도현은 나의 유일한 간병인이었다. 그는 말없이 죽을 쑤어 내게 먹였고 더러워진 시트를 갈았으며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갈아주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야 했다. 그의 손길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 몸은 모든 접촉을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강태준의 거칠었던 손길, 나를 죽음으로 밀어넣었던 그 배신의 감각이 되살아나 나를 괴롭혔다. 그가 내 상처에 약을 바를 때면 나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참았다. 몸이 아니라 영혼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다. 내 몸은 그의 손길 아래서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나의 반응을 알아차렸다. 그 이후로 그는 나를 만져야 할 때마다 최소한의 접촉만을 유지했다. 그의 손길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지고 있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이었다. 나는 매일 밤 빗속에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나를 내려다보던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과 나를 배신했던 박효진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때마다 권도현이 문께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가 다시 지쳐 잠들 때까지 어둠 속에서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나의 절망은 분노가 되어 유일한 대상인 그에게로 향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가 내미는 숟가락을 손으로 쳐내버렸다. 하얀 죽이 바닥에 쏟아지며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왜 날 살렸어? 나는 쉰 목소리로 악을 썼다.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날 살려서 이딴 비참한 꼴을 보게 만들어? 당신이 뭔데?
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 던졌다. 물컵, 약병책.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깨진 유리 조각과 쏟아진 물 한가운데 서서 나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다는 게 지옥이야. 내 몸을 볼 때마다,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떠오른단 말이야. 차라리 죽여, 지금 당장 날 죽이란 말이야.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침묵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다.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의 일부라도 그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독설과 저주를 묵묵히 받아낸 후 조용히 바닥을 치웠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죽을 가져와 내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대답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살린 구원자였지만 동시에 나의 무력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고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았을 때 나는 우리가 깊은 산속의 별장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곳이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차가운 강물이 내 폐를 채우고 강태준이 물 밖에서 나를 보며 비웃는 꿈이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공포가 심장을 옥죄어 왔다. 나는 혼자였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권도연이 뛰어 들어왔다. 그는 내 상태를 보고 본능적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의 큰 손이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 어깨를 향해 뻗쳐왔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공포가 비명이 되어 터져 나왔다. 꿈속의 강태준과 눈앞의 권도현이 겹쳐 보였다. 만지지 마. 내 절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다. 내 어깨에 닿기 직전의 거리에서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언제나 무표정하던 그의 가면 위로 아주 잠깐 깊은 고통과 상처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뻗었던 손을 거두었다.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마침내 그는 문께 이르러서야 멈췄다. 그는 더 이상 내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상처 입은 짐승처럼 헐떡이는 나를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흐느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남은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그것은 나를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마저 밀어내야 하는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하지만 멈추는 법 없이 사고가 있었던 그 끔찍한 밤으로부터 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내 몸에 새겨졌던 끔찍한 상처들은 이제 희미한 선으로만 남았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뛸 수도 있었다. 겉보기에는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 시간은 그날 밤의 빗속에 멈춰 있었다. 나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고 여전히 타인의 접촉을 견디지 못했다. 권도현과 나는 암묵적인 규칙 속에서 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최소한의 말만 했고 불필요한 접촉은 일절 없었다. 그는 나의 충실한 간수였고 나는 그의 말 잘 듣는 죄수였다. 우리의 세상은 산속의 이 작은 별장 안에서 완벽하게 정체되어 있었다. 나는 망가진 삶에 익숙해져 갔다. 희망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마모되어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그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주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었다.
불사조는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법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변화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한 달에 한 번 나는 신분을 위장하고 산 아래 작은 읍내로 내려가 생필품을 사오곤 했다. 그날도 나는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동네의 작은 서점에 들렀다. 그때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서점 입구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최신호 경제 잡지, 그리고 그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 강태준과 박효진. 그들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효진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채 그의 팔에 다정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굵은 활자에 헤드라인이 박혀 있었다. 1000명 그룹을 이끄는 황금 커플, 강태준 사장, 앤 박효진 실장, 그들의 사랑과 비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유령에 홀린 사람처럼 잡지를 향해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현실적이었다. 나는 침을 삼키고 기사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들의 화려한 사진과 함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들의 운명적인 첫 만남 거짓말, 서로의 비전을 향한 존경심 거짓말, 그리고 죽은 약혼녀, 윤세리에 대한 가식적인 애도와 그리움, 역겨운 거짓말. 세리가 하늘에서 저희를 축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인 1000명 그룹을 저희가 더욱더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녀를 위한 진정한 추모겠지요. 태준의 인터뷰 내용을 읽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2년간 나를 지배했던 깊은 무력감과 공포의 껍질이 산산조각 나며 부서져 내렸다. 그리고 그 껍질 아래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용암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분노였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시리도록 차가운 분노. 나는 잡지를 계산대로 가져갔다. 저번에 이상한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돈을 내고 서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내 머릿속은 그들의 웃는 얼굴과 위선적인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나의 죽음 위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남긴 모든 것을 훔쳐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거짓말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죽은 사람처럼 숨죽여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들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면 나 역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잡지를 손에 쥔 채 곧장 권도현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은 언제나 서재와 통제실을 겸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는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달라졌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잡지를 그의 책상 위로 던졌다. 이것 봐. 내 목소리는 낮고 메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들은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내 돈을 쓰고 내 집에서 자고 내 꿈을 훔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내 운명을 바꾸게 될 문장을 내뱉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유령처럼 숨어 살지 않겠어. 돌아가겠어. 그리고 내 것을 전부 되찾을 거야. 권도현은 대답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나를 샅샅이 훑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의 폭발인지 가늠하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걱정도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놓인 거대한 철제 금고로 다가갔다. 그는 복잡한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을 거쳐 금고 문을 열었다. 나는 그가 총이나 현금 뭉치를 꺼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금고 안에서 그가 꺼낸 것은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이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내게로 돌아와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뚜껑을 열었다.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내용물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총이나 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리아킴 이라는 이름이 적힌 위조 여권과 신분증, 여러 개의 해외 은행 계좌 정보, 그리고 강태준과 천명그룹의 모든 비리가 담긴 기밀 서류철이 들어있었다. 지난 2년간 저는 아가씨의 몸만 돌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저는 힘을 키웠습니다. 정보와 사람,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강태준이 아가씨의 제국을 훔치는 동안 저는 그 제국을 무너뜨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리아 킴의 여권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나였지만 내가 아니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차가운 눈빛을 한 낯선 여자. 그 여자에게서는 더 이상 순진한 상속녀 윤세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가씨께서 원하신다면, 그가 말했다. 저는 아가씨의 검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보호자나 감시자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보살핌을 받는 환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복수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맹이 되었다. 나는 여권을 굳게 움켜쥐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내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윤세리는 2년 전 그날 밤에 죽었다. 이제 제 속에서 복수의 화신인 아리아가 태어날 차례였다. 생존을 위한 기나긴 밤은 끝났다. 이제 피해 복수를 위한 사냥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윤세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아리아 킴이라는 여자가 태어났다. 아리아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권도현과의 혹독한 체력 단련과 격투기 훈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내 몸에 새겨진 흉터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는 맹세였다. 훈련이 끝나면 나는 그가 준비한 방대한 자료를 공부하며 천명그룹과 강태준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했다. 나는 웃는 법을 잊었다. 대신 나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내 눈빛은 차가워졌고 내 목소리는 낮아졌다. 권도현은 나의 스승이자 유일한 관객이었다. 그는 나의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내가 완벽한 아리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우리의 첫 번째 수는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야심작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 독점적으로 특수 강화 유리를 납품하는 작은 회사가 있었다. 한솔 특수소재라는 업계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모를 법한 작은 회사.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회사의 기술력 없이는 프로젝트의 핵심인 초고층 전망대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윤세리였던 시절 내가 직접 발굴하고 계약했던 곳이었으니까. 내가 세운 유령회사 피닉스 캐피털은 시장 가격의 3배를 주고 하루아침에 한솔 특수소재의 지분 전체를 인수했다.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어떤 소동이 벌어졌을지 나는 눈을 감고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목줄을 쥔 아리아 킴이라는 존재에 대해 미친 듯이 뒷조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아리아 킴은 해외에서 막대한 부를 쌓은 베일에 쌓인 투자 전문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마주할 시간이 왔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기업인들을 위한 자선 갈라. 강태준과 박효진은 당연히 행사의 주역으로 참석할 터였다. 나는 그날 밤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후 처음으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다. 유령처럼 살던 시절의 무채색 옷이 아닌 피처럼 붉은색의 실크 드레스였다. 등 뒤의 흉터를 아슬아슬하게 드러내는 디자인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상처를 숨기지 않기로 했다. 권도현은 완벽한 맞춤 정장 차림으로 내 옆에 섰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피닉스 캐피털의 대표이사인 내 파트너이자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우리가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다.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이질적인 한 쌍에 대해 호기심과 경계심을 드러내며 수군거렸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즐기며 당당하게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강태준. 그는 와인잔을 든 채 어깨 거물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보석으로 치장한 박효진이 그림처럼 서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위선적인 미소와 오만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먼저 우리를 발견했다. 그의 시선이 나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눈에 아주 잠깐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옆 사람에게 무언가 말한 뒤 망설임 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박효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처음 뵙는 얼굴이군요. 그가 내 앞에 서서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근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피닉스 캐피털의 아리아킴 대표님이십니까?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강태준 사장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운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내 말투에 그의 미소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운이라뇨. 저는 운보다는 실력을 믿는 편입니다만. 그러신가요? 나는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살짝 적셨다. 저는 실력 있는 사람이 남의 것을 탐내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는 한솔 특수소재 건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사업이란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법이죠. 김 대표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과감한 것과 무모한 것은 다르죠. 특히 기반이 약한 곳에 너무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 아닐까요? 나는 그의 야심작인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를 겨냥해 말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박효진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아리아 대표님, 저희 1000명 그룹의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나는 그때까지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저는 제급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박효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강태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 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강 사장님. 나는 우아하게 몸을 돌렸다. 부디 사장님의 탑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죠. 추락은 아주 고통스러운 법이거든요. 나는 권도현과 함께 그들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남겨둔 채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호텔을 벗어나 대기하고 있던 채 올라타고 나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2년 만에 마주한 악마의 얼굴은 여전히 나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 그때 권도현이 말없이 생수병 하나를 내게 건넸다. 그의 단단하고 무심한 얼굴을 보자 떨림이 조금씩 멎어갔다. 괜찮으십니까? 응. 나는 짧게 대답하고 물을 마셨다. 괜찮아.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내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다. 차가운 눈빛의 아리아.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내 괴물과 마주 섰고 무너지지 않았다. 첫 번째 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강태준의 머릿속은 이제 온통 아리아 킴이라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는 결코 상상하지 못하리라.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유령이 바로 자기 눈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막게임은 시작되었을 뿐이다. 복수의 서막이 오른 후 우리의 세상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안으로 축소되었다. 그곳은 아리아 킴의 화려한 요새이자 우리의 전쟁 지휘 본부였다.
낮에는 우리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나는 아리아라는 가면을 쓰고 차가운 분석과 대담한 전략으로 강태준의 제국을 조금씩 흔들었다. 나는 그의 약점을, 그의 욕망을 그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그의 돈줄을 쥐고 그의 신뢰에 균열을 일으켰다. 권도현은 나의 그림자이자 나의 검이었다.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정보는 무기가 되었고 돈은 군대가 되었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붙어 지냈다. 수많은 모니터 불빛 아래서 밤을 새웠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으며 같은 거실의 소파에서 쪽잠을 잤다. 그 강요된 가까움은 우리가 지난 2년간 애써 지켜왔던 견고한 벽을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내가 분석 자료 더미 위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는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결에 느껴지는 그의 채취에 나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다. 또 어떤 날에는 그가 잠도 자지 않고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아주 진하게 내린 커피를 그의 옆에 내려놓았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았고 그의 무심한 눈빛 속에서 아주 희미한 파동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았다. 나는 아리아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윤세리를 그에게 들켰다. 그는 강철 같은 경호원이라는 모습 뒤에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한 남자의 위태로운 모습을 내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에게 길들여지고 있었다. 그것은 위험한 변화였다. 복수라는 목표 앞에서는 감정은 사치일 뿐이니까. 사건은 예고 없이 터졌다. 강태준은 바보가 아니었다. 연이은 손실과 정보 유출에 그는 내부에 배신자가 있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국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 업체를 고용해 피닉스 캐피털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날 밤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경보 시스템이 비상등을 켜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젠장. 권도현이 낮게 욕설을 뱉으며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두드렸다. 모니터에는 알아볼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방화벽이 뚫리고 있어. 놈들 작정하고 덤비는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우리의 모든 정보는 이 시스템 안에 있었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서버에 접근한다면 아리아 킴과 죽은 윤세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서버에 있는 옛날 1000명 그룹 자료, 내가 백업해둔 그 자료를 찾아내면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내 말을 잘랐다. 그의 턱선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전쟁을 치렀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총성 없는 전투를 벌였고 나는 그의 옆에서 그가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내며 그의 눈과 손이 되어주었다.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마침내 동이 트기 직전이었다. 권도현이 마지막 엔터키를 내리쳤다. 요란하게 울리던 경보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화면에 떠있던 공격 코드들이 사라지고 다시 평온한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막았어. 그가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대며 마른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이겼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가자 억눌려 있던 공포가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2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차가운 빗줄기, 부서진 유리창, 나를 버리고 떠나던 강태준의 등. 하하.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목이 보이지 않는 손에 졸리는 것처럼 답답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리아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나는 다시 2년 전에 무력하고 겁에 질린 윤세리로 돌아가 있었다. 세리셋을 권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공포는 더욱 심해졌다. 안 돼. 오지 마. 만지지 마. 내 안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내 앞에 섰다. 그리고는 내 진짜 이름을 아주 부드럽게 불렀다. 세리야. 그 순간 그는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넘지 않았던 선을 넘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팔을 뻗어 공황 상태에 빠진 나를 그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내 몸이 본능적으로 저항했다. 나는 그의 가슴을 밀쳐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팔은 강철처럼 나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다. 도망칠 수 없었다. 괜찮아. 내가 있어. 여긴 안전해.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의 단단한 가슴에서 전해져 오는 심장박동 소리가 혼돈에 빠진 내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저항을 멈췄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의 품은 내가 기억하는 그 어떤 폭력과도 달랐다. 그의 품에는 나를 구속하는 쇠사슬이 아닌 나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기둥이 있었다. 나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나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가 모든 공포와 슬픔을 토해낼 때까지 나를 더욱더 단단히 안아줄 뿐이었다. 그의 큰 손이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르고 공황 상태가 진정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연회장의 시끄러운 소음도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도 사라진 깊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깨달았다. 강태준의 해커들이 뚫지 못했던 방화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벽이 오늘 밤 우리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복수를 위한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그 위험하고도 절실한 감정의 벽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펜트하우스의 방음벽 너머로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나의 세상에는 오직 그의 심장 소리와 내 귀를 스치는 그의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내 울음이 멎었을 때 나는 천천히 그의 품에서 몸을 떼어냈다. 그를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나의 가장 약하고 부서진 모습을 전부 보여버린 것 같아 수치심이 밀려왔다. 미안. 내가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다. 그러자 그가 자신의 큰 손으로 내 턱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위로 들어 올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지난 2년간 그가 강철 같은 무표정 뒤에 숨겨왔던 모든 것, 애틋함, 고통, 그리고 아주 깊고 절실한 사랑, 그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마주하자 내 안의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이 남자는 나의 모든 상처와 약함을 이미 자신의 일부처럼 끌어안고 있었으니까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향해 뻗었다. 내 손가락 끝이 그의 뺨에 닿아 찼다.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해 까칠해진 수염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내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눈을 감고 내 미약한 접촉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게 내 현재를 내어주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몸 뒤에 숨어 사랑받을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까치발을 들어 내 입술을 그의 입술에 가져갔다. 그것은 충동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민우에게 했던 것처럼 살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온전한 의지이자 선택이었다. 당신을 원해요. 당신을 믿어요.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 모든 진심을 담은 나의 대답이었다. 그의 입술은 굳어 있었다. 그는 놀란 듯 의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꽃잎에 입을 맞추듯 내게 응답하기 시작했다. 그의 키스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나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열망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그의 이마와 내 이마가 맞닿았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나누며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내 침실로 향했다. 그가 나를 보호해주던 안전가옥이 아닌, 아리아의 작전본부도 아닌 온전히 나만의 공간으로. 그를 내 세상으로 초대하는 나의 첫 번째 행동이었다. 침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의 손을 놓고 그와 마주 섰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내 손가락이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닿았다. 그의 심장이 내 손바닥 아래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숨죽인 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내게 모든 통제권을 넘겨주었다. 이 순간의 주인은 바로 나였다. 내가 원할 때 시작하고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있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의 옷을 벗겼다. 그의 몸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있었다. 그가 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한 복수를 준비하기 위해 보냈을 거친 시간의 흔적들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의 흉터들을 하나씩 어루만졌다. 강태준이 내 몸에 남긴 흉터는 수치심이었지만 권도연의 몸에 남은 흉터는 숭고한 훈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흉터 위에 입을 맞췄다. 나의 상처를 보듬어준 당신의 상처를 나 역시 보듬어주고 싶다는 나의 서툰 표현이었다. 그가 낮게 신음하며 내 이름을 불렀다. 세리야. 그의 목소리에 나는 내 드레스의 어깨끈을 스스로 내렸다. 붉은 실크 드레스가 바닥으로 스르륵 흘러내렸다. 내 등과 어깨에 남은 흉터가 방 안의 희미한 불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는 그가 시선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내 상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등 뒤에 섰다. 그리고는 내 어깨에 가장 큰 흉터 위로 아주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치유의 입맞춤이었다. 그는 내 수치심을 자신의 입맞춤으로 지워버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말하고 있었다. 너의 상처마저도 내게는 사랑스럽다고. 그는 나를 안아들어 침대 위에 부드럽게 눕혔다. 그리고 내 옆에 누워 한참 동안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묻고 있었다. 정말로 괜찮아.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아 내게로 당겼다. 그날 밤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였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이 우리의 몸짓과 숨결을 통해 오고 갔다. 그의 모든 손길은 사랑해라는 고백이었고 그의 모든 입맞춤은 지켜줄게 라는 맹세였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내 몸이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속박되지 않음을 느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의 기억 대신 새로운 쾌락의 감각이 새겨졌다. 나는 빼앗겼던 나의 몸을, 나의 욕망을 되찾고 있었다. 이것은 강태준에 대한 나의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 그는 내 몸을 망가뜨렸지만 내 영혼을 소유하지는 못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누워 있었다. 창밖은 아직도 어두웠다. 나는 그의 가슴팍에 귀를 대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을 꿈꾸는 유령이 아니었다. 나는 한 남자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 마침내 살아있음을 느꼈다. 생존이 아닌 완전한 삶의 감각을. 우리의 피부가 나눈 그 뜨거운 언어는 그 어떤 복수의 계획보다도 더 강력한 나의 재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권도연의 품 안에서 맞이한 아침은 이전의 그 어떤 아침과도 달랐다. 더 이상 악몽의 잔재도 지독한 외로움도 없었다. 내 옆에는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잠들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아침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다. 지난밤 우리는 단순한 연인이 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마지막 조각이 되어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 그의 사랑은 내 안에 모든 공포를 몰아냈고 그 자리에 복수를 넘어선 새로운 목표를 심어주었다. 그것은 바로 삶이었다. 내 것을 되찾는 것을 넘어 온전한 나의 삶을 되찾는 것. 그날 아침 나는 아리아의 가면을 마지막으로 썼다. 하지만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가면은 이제 나의 약점을 가리는 도구가 아닌 나의 의지를 드러내는 무기였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낼 거야. 아침 식탁에서 나는 커피를 내리는 그에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내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나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맞설 수 있었다. 1000명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그곳은 강태준이 지난 2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 그 심장부였다.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이 모여 그의 성공 신화를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리아 킴으로서 피닉스 캐피털의 대표이자 1000명 그룹의 새로운 대주주 중 한 명으로 그곳에 참석했다. 내 옆에는 권도연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우리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그 혼돈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태준은 단상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 상황을 자랑하며 1000명 그룹의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 박효준은 주주석 맨 앞줄에 앉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한 위선자들의 축제였다.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내가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강태준의 얼굴에 아주 잠깐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아리아킴 대표님, 1000명 그룹의 미래에 대해 좋은 질문이라도 있으십니까? 그가 애써 여유로운 척하며 물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내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미래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강태준 사장님. 나는 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최근 1000명 그룹의 과거 재무 기록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2년 전 윤세리 전 상속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직후의 기록들이 아주 흥미롭더군요. 나는 권도현에게 눈짓했다. 그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회의장 스크린 담당자에게 건넸다. 잠시 후 강태준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사라지고 복잡한 회계 장부와 자금 흐름도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이 자료들은 윤세리 씨의 사망 직후 막대한 자금이 그녀의 개인 계좌에서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강태준 사장님과 박효진 실장님의 개인 금고로 흘러 들어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효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저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당장 끄지 못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조작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일까요?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2년 전 그날 밤 사고, 현장 근처의 CCTV 영상이었다. 비록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폭우 속에서 한 남자가 찌그러진 차에서 빠져나와 절벽 아래를 잠시 내려다본 후 홀로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사고 직후 약혼녀를 구하기는커녕 그녀가 죽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유유히 사라진 이 남자의 모습. 아주 인상 깊지 않습니까? 회의장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웅성거렸다. 강태준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와 내게 달려들 기세였다. 닥쳐, 이 미친 여자야, 네가 뭔데?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그 순간 나는 내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나는 천천히 쓰고 있던 아리아의 상징인 검은 뿔테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묶고 있던 머리를 풀어내렸다. 지난 2년간 나를 감추어 주었던 모든 위장을 내 스스로의 손으로 벗어버렸다. 나는 마이크에 대고 내 진짜 목소리로 회의장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외쳤다. 내가 뭔지 알려주죠, 강태준 씨. 나는 단상을 향해 걸어 나갔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경악과 불신에 가득 차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단상 중앙에 섰다. 그리고 강태준과 박효진, 그리고 세상 전체를 향해 나의 귀환을 선포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들이 버리고 간 바로 그 유령. 윤세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적, 시간이 멈췄다. 강태준은 입을 벌린 채 마치 진짜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나를 보고 있었다. 박효진은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거의 졸도할 지경이었다. 기자들은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잊은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와 여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나의 죽음 위에서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은 나의 귀환과 함께 단 한순간에 잿더미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의는 구현되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나는 나의 왕국을 되찾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화려한 승리의 순간에도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전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며칠간 세상은 윤세리의 귀환으로 떠들썩했다. 강태준과 박효진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이 나의 죽음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1000명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아리아 킴으로서 보여주었던 냉철함과 윤세리로서 가지고 있던 정통성을, 무기로 혼란에 빠진 제국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사회에 섰고 주주들 앞에 섰다. 나는 나의 비전을, 나의 계획을, 나의 힘을 증명해 보였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를 동정하거나 의심했지만 이내 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약혼녀가 아닌 1000명 그룹의 회장, 윤세리 그 자체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의 이름, 나의 회사, 나의 명예. 하지만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복수가 끝나자 권도현은 다시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내 곁에 있었지만 동시에 없었다. 그는 회장인 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좌했지만 그와 나 사이에는 다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세리아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나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그 공식적인 호칭은 그 어떤 칼보다도 더 아프게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가 떠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임무는 나를 지키고 나의 복수를 돕는 것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으니 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 화려한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고, 내게는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늦은 회의를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유난히 고요했다. 불안한 예감에 나는 그의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달빛에 비친 광경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의 침대 위에는 단출한 짐이 담긴 더플백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전부일 그것.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를 찾아 집 안을 헤맸다. 그는 테라스에 있었다. 도시의 야경을 등진 채 그는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처럼 보였다. 가려는 거야. 내 목소리에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내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슬픈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안전하십니다. 그가 말했다.
그놈의 회장님 소리. 내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임무. 우리의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고작 임무일 뿐이었나. 그래서 이제 내 임무가 끝났으니 나를 또다시 혼자 버려두고 떠나시겠다. 베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저는 회장님의 세계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림자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회장님의 곁에는 저보다 더 훌륭하고 빛나는 사람들이 서야 합니다. 나는 그의 어리석은 자기 비하에 실소했다. 나는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챘다. 잘 들어, 권도현.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 돌아온 게 고작 당신한테서 회장님 소리나 들으려고 그런 것 같아. 내가 이 모든 지옥을 견뎌낸 게 겨우 이 회사 하나 되찾자고 그런 것 같냐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것을 전부 되찾을 때까지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내 마지막 진심을 선포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거야. 내가 되찾아야 할 내 사람이라고. 아가씨.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보호가 필요한 아가씨가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검이 필요한 복수자도 아니야. 나는 당신의 파트셔가 필요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웃고 울고 살아갈 내 남자가 필요하다고. 나는 그의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그를 내게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것은 애원이나 유혹의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자 선포였다. 당신은 내 사람이라는 감히 도망칠 생각 따위는 하지 말라는 나의 마지막 통보. 한참 후에야 나는 입술을 떼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숨겨왔던 뜨거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뺨을 감싸고 그의 이마에 내 이마를 기댔다. 도망칠 생각 마. 당신의 자리는 내 옆이야. 당신이 내 세상이고 내 집이니까.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가 나를 부서질 듯이 끌어안았다. 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세리야. 몇 주 후 나는 천명그룹의 회장실 내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내가 되찾은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권도현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나란히 천명그룹을 이끌어갈 나의 파트너 부회장이었다. 그가 내민 커피잔을 받아들며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재탄생은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일어서서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빼앗긴 왕국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나의 몸을, 그리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랑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권도현의 사랑을 나의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 순간이야말로 나의 길고 길었던 전쟁의 진정한 끝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우리가 새로 만들어갈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폐허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그 어떤 제국보다도 단단하고 눈부셨다.